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시작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의 혜림입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잭슨 홀 미팅 주말 사이에 파월 의장이 9월에 금리 인하 강한 시그널을 내비치면서 주가가 거의 폭등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만 4.88%가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28일에 가장 주요한 이벤트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하고 계시죠? 월가에서는 미국의 프로미시 축구의 우승을 가늠하는 슈퍼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사실 이 한 종목이 글로벌 주식을 좌우하는 데에 너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참 회의감도 들긴 하지만 그만큼 미국의 S&P 500의 4분의 1의 상승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요하게 봐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GDP와 PC의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통계적으로 8월의 마지막 주는 미국 증시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순서부터 시작할까요? 마켓맨부터 잡아가시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깨뚫어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잭슨 홀과 관련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것과 관련을 해서 여러 기관의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한번 앞으로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슨 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의 핵심을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였어요. 인플레이션 고조 위험이 사라졌고 대신에 고용 냉각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라고 이런 핵심적인 발언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월 의장이 점진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9월 달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빅컷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금리 인하를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도 지표를 앞으로 보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8월 고용보고서가 키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기관들이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 중에서 CFRA 기관이라는 데서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하강을 확신하는 발언에 다소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장의 예상보다도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하강 경로에 대해서 더욱더 좀 강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연준이 어떻게 본다면은 뒤처지지 않겠다는 점을 시장과 좀 소통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확언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일찍 금리 인하를 시작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말로 이제 시장에 좀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죠. 이런 부분들을 또 주목을 했고요. 하지만은 50bp 인하를 시사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는 좀 느리고 꾸준하게 인하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성큼 다가온 금리 인하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상을 해볼까요? 저는 중소형주가 과연 웃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잭슨 홀 연설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가 금요일 장에서도 3.2%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금리가 앞으로 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수익성이 좀 약한 중소형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느냐 언더퍼폼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위로 가면은 중소형주가 좋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구간별로 보면은 첫 금리나 이전 1년, 6개월, 3개월 그리고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흐름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종합을 해보자면요. 첫 금리나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 전에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언더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한 달 전에는 이렇게 아웃퍼폼이 시작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후에 다소 좀 횡보하다가 첫 금리 인하 이후에 6개월과 12개월 구간에는 분명히 중소형주가 대형주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번에 좀 기대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지만은 앞으로를 좀 예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번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익 모멘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자금 조달 부담을 덜면서 중소형주들의 이익이 급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 좀 의문을 품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요, 지난 1990년대만 하더라도요, 러셀 2000 지수의 한 15% 정도 기업만이 부정적인 이익 모멘텀, 즉 1년 후행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중소형주가 좀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45%까지 이런 부정적 이익 모멘텀의 비율이 높아졌다가 현재도 40% 정도 부근으로,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에 속하는 기업들의 한 40% 정도는 후행 EPS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형주가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과연 불리할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달고 시작하는, 즉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이 좀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다. 이런 인식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경기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시경제 환경이 과연 중소형주에 좋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실제로 최근 이제 2분기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이 13F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좀 투자 구루들의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중소형주 ETF IWM을 대거 매수했던 이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는 잘 아시는 또 투자 구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 2분기에는 이 같은 중소형주를 빠르게 걷어들이면서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또 하나 이 폴 투더 존스 같은 경우에도 이 IWM 중소형주 ETF에 대해서 약세 베팅, 뭐 풋도 많이 사고 그리고 매도도 많이 하면서 약세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틀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투자의 대가들의 움직임을 좀 보더라도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주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 급등에도 펠로톤 주식을 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이라는 주식, 뭐 피트니스계 넷플릭스라고도 또 알고 계신데 이 기업이
지난주 목요일 날 무려 35% 급등한 데 이어서 금요일 날도 6% 추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좀 밈 주식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단기 랠리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오히려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7달러에서 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요, 팩셋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20개 IB 중에 펠로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이제 한 곳만 남았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자면요. 결국은 비용 절감 노력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유저 성장세 둔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 전망이 기대 이하였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드웨어 판매 감소와 또 불투명한 경제 전망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구독자 성장이 가속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가시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봤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추억의 팬데믹 수혜주들 다 어디 갔을까? 어떤 점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팬데믹 수혜주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실제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이번에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좀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증시에 팬데믹 때 주가가 급등했던 한 50개 기업을 집계를 해보면요. 지난 2020년 말 이후에 시총이 무려 1.5조 달러, 그러니까 뭐 2,000조 원 정도 증발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잔인하게 벌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서 승자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넷플릭스를 한번 차별화된 기업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처음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 역시도 팬데믹 피크 대비해서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빠졌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활을 했을까? 두 가지 정도의 비결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보자면은 돈 버는 데 집중을 했고 그러면서 가격 인상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그 중에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광고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광고를 도입한 것이 좀 신의 한 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개선됐고 여기에 콘텐츠가 강화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넷플릭스가 이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광고주들의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실적을 냈을 때 발표를 하기를 올해 선불 광고 약정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0%나 증가했다라고 기업 측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다양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스포츠 중계에 좀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광고 매출과 또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다른 OTT 업체들도 경쟁사들도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자라는 그런 인식 역시도 넷플릭스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데믹 수혜주 중에 왜 넷플릭스가 살아남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면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